오늘은 한자동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그 시장 경제를 연구한 그 페르디낭 브로델 유명한 서적 많죠. 그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와 맞지 않는 체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아닌가 그랬잖아요. 근데 맞지 않는 체제다 이 말이에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 내내 있었어요. 내내 있었고, 그랬는데 자본주의는 그 시장 경제와 맞지 않는 체제고, 반면 자유시장 경제와 맞다는 건데요. 그 자유시장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 12세기 북동부 유럽 한자 동맹부터 시작해서 18세기 유럽, 그리고 세계 각 도시의 그 시장은 말입니다. 자유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장이었죠. 그 앞에다 자유를 왜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자유시장, 그 자유를 왜 거기다 갖다 붙였을까요? 그게 바로 그 음흉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독점을 위한 자유죠. 독점을 위한 자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독점을 위한 자유를 자유시장이라는 단어 밑에서 제 속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가 없이 자유로워야지만 독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거기 앞에 딱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자유시장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시장이면 원래 자유로워야 되는데 무슨 자유시장이라는 단어를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도 그 역발상을 한때 하잖아요. 뭐라고 역발상을 갖고 있냐면, 마르크스는 보호무역은 보수적이지만 자유무역은 파괴적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거든요. 그래서, 자유시장은 옛날의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부르주아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을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쉽게 말해서 무역의 자유경쟁체제는 사회혁명을 앞당긴다. 그래서 나는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유무역 한 300년 흘러갔나요? 네. 그동안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와 부르주아의 충돌을 낳을 만큼 자본을 확대시키고 축적시켜서 결국 혁명을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시장에 근거한 민주혁명은 없었습니다. 단지 착취만 끝없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되는데,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라고 볼 수 없다. 네. 독점을 위한, 탈규제, 남은 탈규제하고 자기는 스스로, 견고하게, 무조건 보호무역, 보호시장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게 자본가들의 그 기본적인 속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시장 경제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때는요, 자본주의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이전에 존재했고, 자본주의 이후부터 시장 경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1267년부터 한 18세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500년에서 700년 사이까지 이어지는 그 유럽의 그 한자동맹, 그리고 그 한자동맹과 연관한 유럽 전역의 그 동업조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길드라 그래요. 길드. 그런 게 바로 그 시장 경제를 이끌어갔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경제의 본 모습을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거의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동맹은 그래서 이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또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서구사에서. 근데 서구의 역사가들, 특히 이제 민주공화정의 역사가들이 이 한자동맹을 역사로부터 지워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한자동맹의 성격이 자본주의가 아닌데 자본주의보다 더 생산력이 좋았고 행복했고 농민 노동자가 풍요로웠던 시기였거든요. 1187년부터 1503년까지 독일에서는 이게 벌어진 거고, 또 다른 나라는 더 늘어져요. 이게 한자동맹이 이제 주로 북유럽
쪽에서 주로 나타났거든요. 12세기에. 그래서 교황의 그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비교적 조금 자유로웠어요. 이 지역이 신성 로마 제국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네덜란드 부분, 벨기에, 독일 북부, 함부르크 주로 있는 곳, 또 러시아 쪽, 뭐 라트비아 쪽, 뭐 러시아 노보고르드 쪽, 요런 쪽하고, 또 스칸디나비아 남쪽, 요런 쪽에 그 북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벌어졌고, 각 도시가 모두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직종별 동업조합이 존재했죠. 그래서 이게 한자동맹이 이제 사라져, 16세기나 17세기가 되면 한자동맹이 서서히 사라져 가는데, 이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 지역에는 생산자, 소비자, 협동조합, 그 민주주의 체제인 동업조합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업조합 체제에서는 모두가 그 서로 알던 사람들이고요. 서로가 체제의 대표자, 동업조합의 대표자는 추천받아 갖고 선출되었고요. 그 선거와 투표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할 필요도 없었고, 직위도 상속되지 않았고요. 성원 모두가 직업 전문가라서 국가에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던 그 싱크탱크, 두뇌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격을 국가가 판단할 수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동업조합에서 사람들의 직업 그 적응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해줬고, 도시의 전반적인 그 운영은 바로 그 동업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잉여 가치가 나오면 이내 사회로 투자되었고, 노동자, 농민의 복지가 보장되었던 곳이고요. 직장도 평생 보장되었습니다. 이 전통이 굉장히 오래 가다 보니까요. 요 북유럽, 요 지역, 옛날 한자동맹 지역은요, 노동자 복지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영국이라든가 미국 쪽하고 종류가 좀 다르죠. 또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하고도 좀 달라요. 결국 이제 한자동맹의 그 교역 루트가 르네상스 이탈리아까지 내려오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동업조합이 또 크게 자라나는데, 그 유명한 장인들이죠. 장인들, 보티첼리라든가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모두가 동업조합의 장인 출신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죠. 장인들이. 상상력도 뛰어났고. 근데 돈 벌려고 상상한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상상한 게 아니라 그 성취감과 어떤 종교적 헌신,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개념으로 노동을 했고, 후학들을 길러낸 거죠. 이를테면 그 다빈치 같은 경우는 잠수함 만들었잖아요. 근데 잠수함 속에서 사람이 오래 있는 방법을 잘 알지만 설명 안 하겠다. 이게 전쟁에 이용되면 안 되니까 전쟁은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죠. 자본주의 시대 이전의 그 장인들, 산업가들은요. 근데 그 자본주의가 나오면서 자본주의의 그 폐해를 좀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좀 더 나아가면 뭐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19세기와 20세기에 그 수없이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뭐 미래도 모르면서 미래를 막 얘기하고 말이에요. 막 잘난 척을 했는데 속으로는 그 미래를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지 항상 두려워했거든요. 예? 원래가 그 가장 명백한 현실은 과거잖아요. 현재는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이고 내가 있는 시간이고, 미래는 내가 있지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어떻게 명백해요? 그게 과거만이 명백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미래를 얘기하면서 미래를 그리지 못하는 주제에 과거는 또 거부하려는 그 이상한 그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사람들, 자기의 이론이나 실천, 강령, 목표 이런 거를 다 과거에서 다 가지고 왔으면서 그 과거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죠. 생산수단의 공유를 말하면서도 한자동맹처럼 생산수단을 공유했던 체제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국가에 기반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공유했던 중세와 구체제의 모든 경제체제를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길드 체제는 말입니다. 국가가 없습니다. 네, 국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소유권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길드 체제는요, 오로지 국가 없는 사회적 공동체였습니다. 사회적 공동체. 예. 그러니까 국가가 오히려 세금이나 먹이려고 그러고 그랬지, 이 사회 공동체의 직종조합 사람들은 성실했고 서로 도왔고요. 기술을 협력했고, 교육 보험, 해적들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공동대처의 목적이 있었고, 또 고급 기술을 통제하고 관리해서 전승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노동자 농민들의 평화로운 삶, 그리고 인생을 설계해준 사회 공동체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니까 싫어하죠.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르크시스트들이. 오로지 국가와 연관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공동체는 싫어하는 거야. 이런 싸가지 바가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부가 뭔데요? 정부란 게, 국가란 게 뭡니까? 제레미 벤담,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에서, 이 사람이 기초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깔깔깔 웃었는지 아십니까? 네? 1776년 7월 4일 다음처럼 얘기합니다. 무슨 차명한 진리인 것처럼 이 사람들 말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좋아하는다. 뭘 몰라서 그렇다. 뭐라고 불리든 간에 정부란 것은 한쪽의 권리를 짓밟으며 짓밟았고 짓밟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다. 응? 이 정부를 세운다는 독립선언문을 올려서 사람들은 이전에 모든 미친 짓을 능가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물론 영국의 간첩이잖아요. 제레미 벤담이 영국의 간첩으로 미국 식민지가 독립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한편으로는 제레미 벤담은 그래도 사회치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등장하는지를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평등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활을 마련해주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부터 소수를 위한 불평등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활을 마련해주는 조직이죠. 소수를 위한 조직입니다. 전 세계 어떤 정부도 전 국민의 평등한 이상을 꿈꾸면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말만 화려했죠.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있나 없나.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수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를 기반으로 경제, 정치 체제를 조직해야지 국가에 무엇을 기대해서 사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게 뭐냐면, 사회를 기반으로 조직을 꾸미려고 그러지 않고 국가를 기반으로 조직을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 권력 쟁취에만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민중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놈이 블라디미르 레닌이잖아요. 이 레닌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사회 민중 공동체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이놈은. 없는데 그럼 혁명을 왜 했을까?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일으키고 몇 년을 그냥 어떻게 하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 러시아를 운영할까 벌벌벌벌 떨고 살았잖아요. 1921년 레닌, 이놈은 24살 의사 햄머라고 있습니다. 아먼드 햄머, 아버지가 미국 공산당 창시자인데요. 미국 공산당 창시자니까는 이제 소련 같은 데 와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이 레닌이 이 햄머는 좀 늙을 때까지 오래 살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기업인이 필요합니다. 공산주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경제 개발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혁명 왜 했을까요? 경제, 사회, 조직에 대한 플랜도 없이 혁명을 왜 했냐고요. 볼셰비크에게는 경제 계획이 없었어요. 예. 얼마나 간절했으면 24살밖에 안 되는 아먼드 해머를
바지를 붙들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겠냐고요. 1924년에 죽어요, 레닌이. 예,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없는 혁명을 벌여놓고, 예? 그 거대한 그 러시아의 군사, 경제, 외교 각종 사안에 벌벌벌 떨면서 말이에요. 영국이나 독일, 멀리는 이제 미국에 계속 그냥 전보를 쳐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몬드 해머가 무려 38개 이상의 미국 기업을 소련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헨리 포드 같은 사람들, 철도에서는 이제 에브릴 해리먼, 금융은 버나드 바루크, 이런 자본가들을 끌어들여요, 소련으로. 예. 그래서 해머가 나중에 그랬잖아요. 소련 정부는, 볼셰비키 정부는 경제에 손도 대지 않았다. 모두 내가 다 알아서 했다. 예? 이게 뻥일까요?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기업가들이 이런 뻥을 외치겠어요. 보다 못한 스탈린하고 이제 공산당이 그 레닌의 신경제개발 정책 NEP라 그러죠. 그걸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미국 자본을 통해서 소련의 공업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몬드 해머가 그 스탈린을 계속 좋아하진 않았어도 스탈린 옆에서 굉장히 많은 그 공업화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 공동체의 아주 역사적인 경험을 다 버려버리고 미래를 가겠다면서 미래에 대한 플랜은 전혀 구상하지 않은 채 혁명만 했다는 것은 국가 권력만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못된 혁명가들의 그 못된 특히나 이제 마르크스주의 얘기했는데 못된 혁명가들을 그 비판하면서 크라포트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정부, 입법, 사법 이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길들여져 왔다. 그러니까 정치계에는 정부하고 입법하고 사법밖에 없는 줄 알아. 사회가 있잖아요. 사회. 경제사회가 있는데 왜 정부, 입법, 사법 왜 그것만 자꾸 바라보고 사냐고. 경찰이 우리를 지켜보지 않을 때 우리는 동물처럼 서로 싸우고 찢을 것이며 어떤 폭동이 일어나서 권력이 붕괴할 경우 혼란에 빠진다고 우리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도 세뇌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법률과 정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정부 안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무한히 우월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정부가 없으면 국민들이 더 열심히 더 잘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 플랜도 정부가 짠다고요? 무슨 정부가 짜요? 플랜은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토대를 근간으로 짜지는데 그건 나도 짜겠다.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사회 한번 쭉 훑어보고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짜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나이 한 30살만 넘어가면 누구나 그 대충 머릿속에 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실천력이고 그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능력이 얼마나 발휘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스스로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능력을 그렇게 폄하하고 낮추어보고 어디 말도 안 되는 개인을 그렇게 숭배하냐고요. 옛날부터 그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며 박정희며 왜 이렇게 숭배를 해요? 국민 스스로가 잘한 걸 갖다가. 소련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련의 1960년대가 미국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평균이. 그게 스탈린 덕택입니까 그게? 러시아 사람들이 노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성 자체가 성실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포항제철 같은 경우도 그 한국의 그 노동자들 또 사원들이 눈이 시뻘개지고 그 불구덩이 안에 몸을 던질 정도로 성실하고 지적이고 능력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포항제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뭘 박태준이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그런 걸 그런 이상한 습관을 배워왔냔 말입니다. 이게 그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동맹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지도자도 없었고요. 지도 세력도 없었으며 모두 노동자 농민의 자발적인 조직이 서로 연대하고 협상을 해서 만들어낸 무려 700년 가까운 경제체제였어요. 이게 시장경제였습니다. 자본주의하고는 아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물품도 잘 만들었고요. 유통도 잘했으며 투기 같은 거 없었고요. 노동자 농민이 모두 풍요로웠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거는 정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부는 오히려 방해만 했고요. 어떤 지도자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노동자 농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거를 크로포트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나 주변을 잘 살펴보면 정부나 법 같은 게 없어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로 만나 우월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여러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본주의 하에 시민들은 마치 정부가 없거나 지도자가 없으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아나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게 노예의식이에요. 노예의식. 딴 게 아니라. 자, 한자동맹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한자동맹은 독일 지역에서 주로 출발을 하죠. 예, 독일 지역에 출발을 해가지고 프랑스 쪽, 런던,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그리고 롬바르디아 지역, 북부 이탈리아까지 전체를 유통을 담당했던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1265년 차터가 만들어져요. 한자동맹의 헌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해적을 공동으로 소탕하고 손해를 공동 책임진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를 자발적으로 성립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사회는 우리 손으로 성립한다. 지도자라든가 영주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놈들이 아니라 우리 농민 노동자 스스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방의 호족이라든가 왕이라든가 관습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게 연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들이 독일의 도르트문트, 민스터, 러시아의 노브고로드, 영국의 런던 그렇게 있었고, 류벡이라고 아주 여왕 도시가 하나 있었고, 쾰른이 있었고요. 브루에가 있었고요. 벨기에. 베르겐이 있었고요. 노르웨이에. 안트워프가 있었고요. 더 많아집니다. 이제 13세기, 14세기가 돼가면. 예, 네덜란드에 젠트가 있었고요. 델프, 암스테르담, 프랑스 파리,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 독일 쾰른, 러시아 키예프, 발렌시아, 스페인, 톨레도, 이탈리아 피렌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를 만들어 놓고 산업경제를 일으킨 모든 주요 도시가 모두 한자동맹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락구가 있다는 소리니까 다시 말해서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게 게르만 사회, 로마 붕괴 이후 게르만 전통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유일한 시장경제 네트워크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역사를 자본가들이 모두 깡그리 숨겨버렸죠. 네. 왜? 자기네가 이끄는 자본주의에 비할 수 없이 효과적이고 비할 수 없이 자유로우며 비할 수 없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동맹 내에서는 말입니다. 서로가 가치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욕망에 따라 소비했습니다. 거꾸로가 아니에요. 대량 생산해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생산하고, 예? 그냥 딱 필요에 맞추어서 생필품만 소비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사회가. 예? 내가 생산하면 내가 남의 거를 생산한 거를 또 소비하고 그 소비한 사람이 생산한 걸 내가 또 다시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샵 체제라고 하는데, 워크샵, 영어로 워크샵. 만들고 판다는 거잖아요. 워크, 그리고 샵. 예? 그러니까 만들어서 판매도 같이 하는 생산, 유통, 합일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상이라든가 재해 공동으로 대처해서 공동보험을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공업조합, 이 만든 사람 생산품을 다른 상인한테 넘길 때 이익금도 나눠 가졌습니다. 예? 잉여 가치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눠 갖는 거죠. 동업조합의 화폐는 상품화폐, 상품 뭐 밀가루라든가 소금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금이 쓰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고요. 지금도 그 네덜란드의 화폐가 길더거든요. 길더? 그 길드에서 온 거잖아요. 길드는 또 금이라고 하는 또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 화폐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보증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수백 년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었죠. 길드하의 그 동업조합은, 길드는, 한자동맹하의 길드는 말입니다. 상품 가격을 높이는 광고라든가, 무슨 뭐, 도덕자 회의라든가, 바가지라든가, 돈 떼먹는 거, 이런 게 없었어요. 있을 수도 없었고요. 예. 그건 악이었습니다. 악. 가톨릭도 종교가 뒤를 더 받쳐주고 있기도 했지만, 예. 그 상호적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야간 작업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요일 50일 꼬박꼬박 쉬었고요. 휴일은 38일이고요. 하루에 5시간이나 6시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인데요. 시장인데 이게 자유시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죠. 어차피 바깥에 나가면 공동체 같은 동맹원이기 때문에 같은 동맹원을 속일 수도 없고요. 서로를 존중했단 말입니다. 복제품 같은 건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큰일 나죠. 복제품 만들었다가. 그 장인뿐만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에서 그 쫓겨납니다. 근데 아예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복제품 만든다는 거는 경제에서 본다면 살인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피렌체라든가 제노와 베니스 이런 쪽에 이제 이탈리아 쪽 내려가 보면 그 가장 유명한 그 장인이 몇 명 나타나는데 15세기에 베로키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을 도제로 데리고 있었고요. 또 그 다빈치의 동료 같은 그 숙련공으로 일했던 페루지노라고 하는 사람은 또 장인이 되어갖고 나중에 라파엘로를 도제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예. 또 베로키오의 도제 중에 하나인 또 킬란다요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장인이 돼서 미켈란젤로를 숙련공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이 다 장난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3대 화가가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의 르네상스 3대 화가 모두 동업조합의 도제이자 숙련공으로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 동업조합이죠. 그래서 디자이너 동업조합은요, 그 설계하는 사람들, 건축도 설계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또 화학도 했기 때문에요. 또 의학 동업조합하고 연관도 했어요. 물감 섞으려면 화학도 배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의학 동업조합과 함께 연관을 하다 보니까 현재의 그 이탈리아 북부의 베니스 피렌체의 그 제약회사가 그쪽 제약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간단한 예를 들면 그 베로키오 가문이 지금도 의학 가문이잖아요. 그게 이제 르네상스 동업자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유사품 제작 이제 그 회계 처리가 굉장히 투명했죠. 예, 문서화 했었고요. 예, 그 종이 위에 쓸 수도 있었고요. 판 위에 새길 수도 있었고요. 네. 회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로 분배하는 이익금을 공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동맹은요,
사라진 지 수백 년이 됐어도 아직도 한자동맹 그 16개 국가, 북유럽, 동유럽 16개 국가의 회사들은 은근히 우리는 한자동맹 국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갖고 한자동맹 당시에 썼던 회계장부의 전통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한자동맹 시장 자체가 신뢰와 명성에 근거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거래가 아니면은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경제였어요. 네. 한자동맹은 현대 자본주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법적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환경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는데 반면 이제 그 자본의 악행 같은 거는 이제 허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그 마샬의 그 시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있잖아요. 있다고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예. 어느 정도의 그 공급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 거기에 법칙을 따르니 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무엇보다 한자동맹은 시장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강조했고 위계 질서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강조했기 때문에 예. 이 협력의 모습은 유럽 곳곳에서 보여지는데요. 그 유럽의 도시 아무데나 가보시면요, 정말 아무데나 가보셔도 되는데요, 중앙에 광장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시청이 있고 또 그 바로 건너편에 옛날 상공회의소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한자동맹 당시에 그 동업조합 시대를 살았던 유럽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청 건물도 실은 도시 운영위원회 건물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시청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지만 그 도시 운영위원회인데 그 운영의 조직원 사람들이 동업조합의 장인들이에요. 상공회의소는 또 상인길드 장인들이 주로 모였고, 그래서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서로 만나서 협력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동업조합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곳이 런던입니다. 런던 시티가 있는데요. 런던 시티가요, 그 국가의 그 간섭을 안 받잖아요. 런던 시티가 유일하게 영국에서 그 국가의 간섭을 안 받아요. 동업조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유도시들도 뭐 벨기에 브뤼에라든가 뭐 안트워프라든가 뭐 탈린이라든가 이런 곳은 국가의 간섭을 안 받았습니다. 세금만 이렇게 갖다 주면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 동업조합과 한자동맹 내에서 도시 운영을 해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은 런던 시티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갖고 비밀 결사로 해갖고 지네끼리 헤쳐먹는 그 금융가들의 모임이 돼버렸지만 실은 원모습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직된 도시를 운영해 나갔던 게 바로 한자동맹 내의 동업조합이었습니다. 생산자 간의 담합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한자동맹은요, 종교와 노동이 결합되었지 노동과 자본이 결합된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합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게 창피하기 이전에 이게 범죄죠. 담합이라고 하는 건. 장인과 도주는 서로 존중했고요. 이게 그 익명성에다가 이익 추구의 경제가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우회적인 시장 경제였기 때문에 따뜻한 시장 경제였다는 거죠. 이런 동업조합 체제가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봉건적이라고 막 마구마구 비난한 게 바로 계몽주의자들하고 자본가들 아니에요.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한자동맹 내에 그 길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통길드, 상인길드, 하나는 공업길드, 제조길드가 있는데요. 그 동업조합의 그 제조길드 아이들은 12살부터 가정을 떠나가지고 작업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보통 2년에서 7년 정도 도제로 일하다가 숙련공이 되면 이제 월급 받거나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성과급까지 받게 되죠. 본격적인 이제 그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숙련공이 되면. 그 저니맨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인이 되고요. 장인이 되고 나면 도시민 상호부조라든가 도시행정, 노동환경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장인들이 일만 뭐 애들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도시 운영도 같이 했습니다. 또 상인 길드는 이제 상공회의소라 그래갖고 따로 큰 게 있었고요. 중요한 도시들 류벡이라든가 쾰른 같은 데 상공회의소가 있었고, 민스터라든가 이런 데 상공회의소가 있었고, 각 조그만 도시에는 이제 지역회의소가 따로 있었고, 또 길드마다 연락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 정보를 공유했고, 또 공업길드, 제조길드와 상업길드가 서로 협정을 맺어서 도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정부 없는 직업 공동체, 즉, 사회의 말 그대로 사회주의죠,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네. 상업길드에서는 이제 유통망을 확보를 했고요, 또 보호를 했고, 또 유통망을 새로 개발합니다. 도시간 교역 문제를 해결받고,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했던 게 바로, 한자동맹 상인과 장애인 연합체제였다. 이게 오늘날 학교 체제랑 비교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물론 이제 3년에서 5년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근대 그 교육 체계의 그 연도수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줬지만, 도제나 숙련공들은 도제의 일을 하다가 도무지 이 일은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동업조합으로 갑니다. 그 안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장인이 판단해서 너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건설업 직접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건설 동업조합으로 보냅니다. 그럼 건설조합 장인이 걔를 받아갖고 또 얘를 또 도제를 또 시켜요. 그리고 승령용이 되면 그냥 뭐 얘는 그냥 저기 건축학과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교육체계보다 훨씬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연성이 말이에요. 독일의 대학 체제를 만들어서 독일의 학생들은요, 전과를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동업조합의 전통 때문에 그래요. 길드의 전통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허가가 되죠. 한자동맹의 그 동업조합은, 길드는 교육복지, 건강보험하고 건강복지, 연금공단, 이거 모두 만든 거예요. 이거를 비스마르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비스마르크가 국민 전체의 그 의료하고 연금보험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비스마르크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지역의 전통을 그대로 그냥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 뿐이에요. 그 연금공단 같은 거 확대시킨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자동맹의 특징은 뭐냐면, 애기가 교육을 받아갖고 성년공이 돼갖고 장인이 될 때까지 모든 돈을 다 사회에서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이 전통이 바로 유럽의 그 등록금 내지 않는 전통을 만든 거예요. 영국 제외하고. 이 동업조합에서는 다 공짜로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20세기의 그 근대 학교라고 하는 것들은 학부모의 등골을 뽑아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등골을 뽑아갖고 회사에 취업시키고, 그것도 회사 또 취업도 못해갖고 실업자로 남고, 교육부터 아주 교육을 회사가 책임지고 가르쳐야지 왜 부모한테 대학이라든가 이런 돈 버는 곳에다가 책임지게 가르쳐 놨냐고요, 이게. 교육과 취업이 모두 학부모, 학생 책임입니다. 지금 근대 그 교육이란 게.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 이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이익도 그렇게 같이 나누었고요. 예, 교육도 그 안에서 더욱더 전문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공예품들 보세요. 과거의 그 동업조합에서 만든 공예품들,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뭐 실생활 용품, 뭐 건축 다 보시라고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현대의 그 제품들 보세요. 아주 정말 지나가는 거지도 안 가져갈 만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물건들을 죄다. 콘크리트 건물은 30년 만이면 또 부숴야 되고, 그 당시 석공장인들이 만들었던 거는 1000년 이상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투기는 금지했습니다. 예, 근본위 사회에서 투기가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천천히 닥치는 게 17세기거든요. 뭐 16세기부터 서서히 일어나더니만이 17세기가 되니까 그냥 막
막강하게 막 주식이 발행이 되고요. 주식이 도대체 뭐예요, 주식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나가서 그 무역할 때 갖고 돌아와서 그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을 저기 배분해갖고 나누겠다는 게 주식이거든요, 원래가. 근데 그 주식은 원래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이 주식을 팔아야 되겠고 주식 시장에 가다가 주식을 넘겨요. 그러니까 주식끼리 서로 돈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게 뭐 저기 어디다 투자를 했다는 게 아니라 배당금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식 차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인 겁니다. 그게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시작되잖아요. 그 유태인들이 근간이 돼가지고 주식시장이 1602년에 만들어져가지고 동인도 주식회사 주식을 1606년에 발행하게 되는데 이 저기 발행된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 동인도 회사에 직접 투자된 것이 아니라 암스테르담 주식시장 내부에서 버블이 벌어져서 그래서 주식 차익 먹고 막 이 말 그대로 이런 거지 같은 노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한 30년 지나서는 튤립 버블이 벌어져 튤립 하나 갖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게 자본주의의 시작이에요. 실은 이게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출발시킨 겁니다. 이런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사입이 투기 자본주의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투기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정신 자체가 자유무역인데요. 이게 아담 스미스의 이런 정신 상태가 이제 100년이 지나면 이런 정신 상태가 일반화됩니다. 이게 필요해서 만들고 판다라든가 그게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럼 뭘 비싸게 팔아갖고 나머지 잉여같이 뭐 하려고? 그 자본을 축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한자동맹 내에서 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은 창피한 일이었고 융자를 받는다는 건 창피한 거예요. 지금도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더 창피했죠. 돈이 좀 급전이 필요하면 조합 내부에서 문제를 처리했고 조금 큰 급전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외상장부를 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뭘 돈을 빌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좀 특수한 경우가 있었겠죠. 최대한 대출은 하지 말라고 억제를 했고 아무래도 뭐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없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 중재가 언제나 가능했고 도시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12세기부터 도시법을 만들어서 도시를 어떻게 같이 운영할 것인가. 이런 일들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북부 유럽, 동유럽, 또 독일 각 도심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도시자치위원회가. 그리고 건너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공회의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게 이 동업조합과 한자동맹의 그 수백 년, 700년 가까운 경험이 바로 자본주의의 그 압제적인 그 체제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유럽 사람들의 경제 조직 내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비에트 체제라든가 직원 주주제라든가 뭐 티토이즘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무정부조합주의, 아나르코 신디칼리즘 같은 이게 다 저기 유럽의 전통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자동맹 이래 동업조합 체제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앞서 쭉 설명했던 자본주의 이전의 시장경제, 한자동맹과 동업조합 체제의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계 처리를 문서화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공통점이고 나머지는 다 정반대입니다. 네. 자본주의는 소유권과 규제 철폐를 근본으로 갖고 있는 영국과, 영국은 저 유럽이 아니에요. 영국과 유대 전통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본주의가.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가 돼 있어요. 유통망에서 끊어져 버린다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야간 작업, 유아 노동, 주말 연장 노동이 언제나 가능했죠. 또 경쟁 유사품이 엄청나죠. 회계 처리는 절대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중장부가 막 판을 치고 합의가 아닌 시장 가격이라고 해놓고 저가격 경쟁하고 바겐세일 마구마구 해드리고 광고, 소비를 유발하는 광고가 핵심이 되는 그런 자본주의입니다. 생산자 간의 담합은 언제나 가능했고 국가는 자본가들을 보호해줬고요.
한자동맹하고 동업조합은 국가로부터 거리를 취하고 국가와 독립적이었는데 국가에 찰싹 달라붙어갖고 정경유착을 했단 말입니다. 복지라든가 건강보험, 환자연금 이거는 자본주의가 200년 지나가도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투기 시장이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노름 중심이라고요. 노름. 솔직히 저기 주식 투자가 투자입니까? 노름이잖아요. 또 뿔뿔이 흩어지라는 개인,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 자체가 없어요, 자본주의가. 또 기업 상호 간의 갈등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국가가 중지해버립니다. 상법이라 그래갖고. 네? 또 도시의 공공업무는 분담 자체가 없죠. 뭘 분담을 해요? 무엇보다도 영국 앵글로색슨식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그 정신 상태는 뭐냐면 기업 의무, 사회 공헌은 기업 의무가 아니고 단지 자선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일 쪽 그 기업과 현대 기업과 또 차이점입니다. 이게 독일 기업은 언제나 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북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때려도 그렇게 가슴 씁쓸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앵글로색슨 쪽은 안 그래요. 거꾸로예요. 그리고 융자는 필연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동맹과 동업조합 체제, 경제 체제가 갖고 있었던 그 체제와 거의 정반대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그 시장 경제, 그 한자 동맹 체제가 서서히 무너진 게 이제 그 중상주의 때문에 그런데요. 예. 저는 내부보다는 이제 외부로부터 그 균열이 오죠. 그 농촌 기반의 그 봉건 귀족이라든가 영주, 왕,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금융 세력들이 탄탄한 한자 동맹하고 동업조합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대서양 길도 뚫리고요. 그러니까 노략질 체제가 바로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 체제예요. 자본주의 처음 출발이 노략질 체제입니다. 이게 영국과 네덜란드에.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의 그 왕정 중심 체제가 따로 있죠. 이게 중상주의인데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민족국가가 종교를 기반으로 서서히 성립하던 그 전후에 한자동맹이 서서히 붕괴하는데 이게 바깥에서 막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랬어요. 예. 군사와 종교가 일단 분리가 돼서 각 나라들이 다 그 자체적인 그 왕국을 만들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개인 중심의 경제 운영 방식이 커졌고요. 또 군사력에 힘입어서 개인 법인 체제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업조합과 충돌이 벌어지고 또 국가는 군사력을 기반한 국가는 동업조합을 도와주지 않고 개인 법인을 도와줌으로써 한자동맹과 동업조합 체제가 서서히 균열이 나고 무너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불만가들이 있었죠. 그 한자동맹이나 동업조합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 누구냐 하면 돈 많은 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를 부르주아라 그랬죠. 거대 부르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드는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술과 노동 교체 시간이 길다. 그래서 기술이 새로 발전되면 재빨리 그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 동업조합은 그걸 못하게 만든다 이거야. 아마 이런 변명거리를 마구마구 만들어내죠. 나는 돈이 많은데 내 스스로 길드 조직을 못 만든다. 신경질 나게. 그럼 돈이 많은 놈이 길드 조직을 왜 만들까요? 그 공장 만들려고, 노동자 만들려고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말은 길드라고 활용한대 말이에요. 또 중상주의자들도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예. 길드는 이제 노하우를 멤버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 기업에게는 이제 분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바깥에서 돈을 많이 갖고 들어온 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 그 대륙 내에서 공장을 세우기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기술 제품 수요가 많을 때는 동업조합한테 이게 많이 기대했었고 그게 짜증났다며 이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 야심가, 예, 국가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정치적 야심가들이 동업조합이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의 막강한 조직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그 길드, 동업조합 체제, 길드에 반대했던 이 자본가와 정치가들이 길드 노동자들, 도제와 숙련공들을 모두 자유시장으로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게 계몽주의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길드의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져야지 공유하면 안 된다. 이게 자본가들의 사고방식이고요. 또 길드의 화폐체제를 일원화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금융휘하로 들여보내자. 이게 바로 자본가, 부르주아 자본가들의 길드 파괴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혁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국 혁명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도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18세기 초쯤 되잖아요. 1700년대 초쯤 되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 북부 프랑스, 하물며 그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까지도 사욕을 부리면 공공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헛소리가 막 유행을 탑니다. 아니, 네가 사욕을 부리는데 어떻게 공공의 이익이냐고. 그리고 나서 한 70년 후쯤 지나가다 보면 아담 스미스라는 놈이 나타나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네 욕심에 따라 그 빵을 만들면 마을 전체가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무역한다는 사실과 국민이 모두 잘 산다는 사실이 관계가 원래가 없는데 이 관계가 있다고 무조건 엮어요. 네? 논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게 아담 스미스예요. 당신의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거와 국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왜 관계가 있다 그러냐고. 양극화는 말입니다. 200년간 끝이 없었어요. 부자들의 돈이 국민들에게 내려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착취만 했을 뿐이지. 그 21세기의 자본인가 있잖아요. 그 토마스 피케티 그걸 보세요. 양극화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200년 전 3년도 똑같았어요. 한자동맹과 동업조합이 사라지는 순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절대 내가 만들어 놓은 이익이 사회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없었단 말입니다. 자기 자본으로 축적됐을 뿐이지. 근데 어디다 대고서는 나라가 잘 사니까 너도 잘 살겠지 이따위 소리를 해요. 숙련 노동자 착취를 해야지만이 돈을 좀 더 많이 줘야지만이 자기가 돈을 벌잖아요.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들한테 돈을 많이 줬을까? 임금을 많이 줬을까요? 헨리 포드가 노동자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아니죠.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줘야지만이 내 자동차를 팔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동차를 사줄 사람은 우리 직원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금성, 삼성 다 그랬잖아요. 냉장고 20개씩 막 맡기고 니네 친척들한테 갖다 팔아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조금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까짓 게 잘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만 잘 살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헛소리가 200년간 지금 세계 시민들의 머리를 세뇌를 시켜놨는데 나만 잘 살면 공공의 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길드 체제하고 법인기업 체제를 비교를 이제 해보자고요. 길드 체제는 사회 공동체 그 자체의 정치였고요. 자본주의 법인 체제는 계획 이익만 증대하는 거잖아요. 철학도 달라요. 자본주의는 개인주의고 독점이고
하지만 길드 체제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화폐는요, 실제로 쓸 수 있는 화폐였죠, 길드 체제는. 근데 자본주의 체제는 뭐예요? 종이돈이죠, 종이돈. 신용화폐라 그래갖고 찍는 놈들이 다 헤쳐먹는 거예요, 이게. 교육은요, 길드 체제는 산학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학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식이 융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과학과 예술이 융합했고, 그러나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이라는 건 완전히 산학이 분리되어 있고요. 이 분업적인 지식이고 기술적인 지식이고 전문가가 결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이 완전 지식이 아주 협소해가지고 도무지 어디다 갖다 내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놨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 이 교육이란 게. 또 법적으로는 그 길드 체제는 왕, 제후, 산업, 무역협회 이런 모두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종속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의 주체가 누구예요? 투자자, 경영자, 노동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드 체제를 운영하는 멤버는 장인, 숙련공, 도제, 가족, 사회 구성원 전체가 됩니다. 저기 길드 체제는 평생 직장이었고요. 자본주의 체제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회가 더 올바르고 정당하고 풍요로울까요? 딱 보면 됩니다. 18세기 동업조합이 거의 무너져 버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조합의 여성과 어린이만 보자고요. 그 가업에 그냥 도움만 주던 여성과 어린이들이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그리고 논일 반일 도와주던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또 공장으로 가고요. 교회와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해야 될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7살, 8살 그런 아이들이. 또 놀이와 축제를 즐겨 했건만 주말에 잠시 당구나 치는 게 휴식의 다예요. 네? 그리고 이 중세와 구체제 동업조합 하에 그 도제, 숙련공, 장인 또 일반 가족들은 말입니다.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성지순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옛날에 그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성지순례예요. 뭐 생작트 캠퍼스라 뭐 그런 데든가 뭐 그런 데로 갑니다. 근데 이게 카드놀이가 전부야. 예, 노동자들은 카드나 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쉬는 시간에. 또 친인척끼리 서로 도와주던 공동체 조직으로부터 이제 월급에 목을 메고 살아야 되는 시절로 변했죠. 네. 그리고 고아는 동업자업 공동체가 언제나 돌봐주었고 또 취업을 보장시켜 줬습니다만은 자본주의 하에서 고아는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아니면 병원으로 보내든가. 그래서 14세부터 이제 도저히 급여가 들어가는데요. 14세나 16세까지 우리 주로 시급 주죠. 자본주의 사회 그렇잖아요. 이게 비참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네. 그 자본주의 사회를, 길드를 파괴하고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게 하는데 그 개신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예, 그게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아니, 개인주의잖아요. 프로테스탄트가 개인이 직접 하느님과 만나겠다는 그 개인주의를 마구마구 불러일으키면서 길드의 공동체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또 그 민족 경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모두 우리 공동체를 좀 같이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경제 개념으로부터 나만 잘 살자고는 개인 경제로 넘어가는 게 18세기인데요. 이게 바로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20세기 들어서는 이제 개인 경제마저도 무너져 버리고요. 엘리트, 소수 엘리트의 세계 집권 경제로 넘어가 버렸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끝장이었어요. 자본주의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이제 기업의 다국적화가 돼가지고요. 기업 자체가 국가를 다 좌지우지해버리는 그런 일이 21세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없애지 않으면, 이 체제를 다시 뒤집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뒤집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바로 한자동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동맹은 사라져버렸지만 서구 경제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 영향을 끼쳤어요.
독일 북부 중심으로 네덜란드 프랑크푸르트 중심으로 금융이라고 하는 노하우가 발전하죠. 그리고 해양 무역도 발전하게 됩니다. 또 르네상스를 일으키죠. 동업조합이. 한자동맹이 바로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뉴렌베르크라든가 마인츠에서 기계 문명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게 모두 한자동맹 하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로위에 만들려고 그럴 때 2004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자동맹을 연구를 해야 유럽 공동체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다. 한자 교육이 성공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참여자들의 협력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로 이어진 한자동맹의 상인들은 나라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동료 기업인들, 시행정, 교육기관 같은 공공서비스와 매우 친밀했다. 한자동맹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자 도시들은 지역 협력이 해외에 강하게 어필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은 세계적이고 행동은 지역적이었다. 이들은 창조적이고 개방적이었다. 편견이 없었고 상대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체제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크로포트킨이 살던 19세기 중반 후반까지 한탄을 했어요. 물론 20세기에도 한 번도 없었고요. 티토가 약간 실현해볼까 그래도 스탈린이 조금 실현해볼까 그랬고, 그리고는 한 번도 제대로 실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자유로운 연합에 따른 네트워크, 그리고 이익 본위제가 아니라 공존 본위의 그 체제로서의 경제 체제를 구상을 해본 적도 없고 실현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